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그 서유럽의 절대왕정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 절대왕정, 그리고 영국의 절대왕정, 그리고 프랑스의 절대왕정까지 공부를 했죠. 자, 오늘은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제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예, 오늘날의 독일 지역. 이 지역은 예전에 이제 독일이라고 부르는 젊은 에어리아 지역은 지금은 막 여러 개의 국가로 분화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때는 다 한 덩어리였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고 부른다. 라고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사실은 이제 17세기에 지금 우리 17세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홀리 로만 엠파이어는 우리가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할 때 우리가 이제 이쪽 지역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보름스 국회로 루터를 소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루터 종교개혁 할 때 아마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오늘날에는 여러 개의 국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독일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고 헝가리도 있고 뭐, 위에 있는, 예, 네덜란드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지만, 예,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개의 국가들이 다 있었죠. 체코, 예,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제 여러 안에 보면 이런 여러 개의 국가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독일은 18세기에 독립을 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대로 따로 국가가 되고, 근데 그때는 하나의 국가, 신성 로마 제국이었다.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지역에서 17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사실은 30년 동안 했다고. 그래서 전쟁의 이름이 30년 전쟁입니다. 쉽죠? 30년 전쟁.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했을까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17세기죠. 자, 이 시기에 영국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국에서는 지금 왕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엘자베스가 1603년에 죽으니까 왕이 바뀌어서 이제 뭐 제임스 1세, 예, 뭐 그리고 이제 찰스 1세 이렇게 넘어오면서 막 폭정을 하던 그런 시기라서 곧 1648년에 청교도 혁명이 터질 거거든요. 이제 하여튼 그때 시기고요. 그리고 17세기에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루이 13세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13세의 리셜리에 추기경 기억나시죠? 예, 그 리셜리에 추기경이 정치를 하던 그런 시기 되겠습니다. 자, 30년 전쟁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림을 하나 볼까요? 예. 자, 30년 전쟁 좀 끔찍하죠. 30년 동안 일어난 전쟁이고요. 이 전쟁은 별명이 유럽 최대 종교 전쟁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원인은 종교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칼뱅이 종교개혁을 이어받고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신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저번에도 봤지만 그리고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영국에서는 영국 성공회 국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새로운 종파들이 등장했지만 구교는 카톨릭 측은 이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555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 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봅니다. 하도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슈마칼텐 동맹 뭐 이런 거 전쟁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제 루터파와 반루터파 카톨릭파 간의 오랜 전쟁을 1555년에 독일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다. 어떻게? 영주가 종교를 결정한다. 그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 지역의 영주가 작센의 영주는 신교 루터파를 믿겠다. 헤센의 영주도 뭐 루터파를 믿겠다. 뭐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의 영주들은 우리는 카톨릭이다. 이러면 이제 카톨릭.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게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였습니다. 자, 그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 이후에 이제 상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구교 지역은 구교 지역, 신교 지역은 신교 지역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신교가 소수파예요. 여전히 카톨릭이 세죠. 자, 그러나 둘 다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교는 주변이 다 카톨릭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국가들이 있으면 불안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은 한 나라의 종교가 두 개씩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 특히 국왕의 입장에서는 다른 종파를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의 소지는 항상 있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신성로마 제국은 저번에 우리가 루터 할 때 얘기했지만, 오스트리아의 왕이 거의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우리 이제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선제우들이 뽑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카를 5세가 황제 될 때부터 사실 이제 오스트리아의 왕들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오스트리아는 사실 지금의 오스트리아 지역뿐만 아니고 오른쪽에 있었던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지금의 위쪽 지역, 우리가 그걸 보헤미아라 부르는데 원래 지금 나라로는 체코입니다. 체코. 요쪽 지역까지 전부 굉장히 강대한 세 지역의 공동의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왕은 헝가리의 왕이자 보헤미아의 왕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신성 로마 제국 전체의 황제이기도 한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스트리아 하면 우리가 합스부르크 왕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의 왕들은 카톨릭이죠, 당연히. 스페니시 합스부르크든 오스트리안 합스부르크든 다 카톨릭인데 이 철저한 카톨릭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자기 나라, 자기가 다스리는 영제는 종교를 딱 하나로 하고 싶다는 굉장히 강력한 열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합스부르크 왕들이 종교 통일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1619년에 페르디난트 2세라는 인물이 종교 새 왕국의 공동왕이 되는 것이죠.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왕이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헤미아의 왕이고 그 다음에 헝가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의 시발점은 뭐냐,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헤미아에서 발생을 합니다. 아까 지도 쌤이 이거 안 보여드렸나요? 아까 첫 지도할 때 나왔었는데, 자, 이 지도에 그럼 보헤미아 위치 보이십니까? 보헤미아란 나라는 오스트리아 위에 있고 오늘날의 체코입니다. 체코 프라하 지역 여러분 아시죠? 프라하 가보시면 굉장히 작은 예쁜 도시거든요.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그 프라하 지역은 보헤미아라고 그때 불렀고, 이 보헤미아는 여러분 신교 세력이 원래 센 곳입니다. 원래 루터 이전에 이미 여러분 보헤미아 출신의 종교개혁가가 있었어요. 루터가 보름스 국회로 잡혀갈 때 너 그 사람처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말렸죠. 가면 죽는다. 그래서 교황이 틀렸음을 얘기해가지고 죽은 종교 지도자 얀 후스의 고향이 보헤미아입니다. 그래서 보헤미아의 귀족들은 상당히 신교적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근데 이런 신교적 성향이 강한 동네에다가 페르디난트 2세라는 새로운 오스트리아의 왕이 구교를 강요했을 때 결국 저항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0년 전쟁은 이제 그 보헤미아의 귀족들이 모여서 왕의 사절단, 그러니까 왕이 보낸 총독 같은 사람인데 두 사람의 사절단을 프라하 성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쌤이 실제로 프라하 성에 한번 가서 그 창문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윈도우 어디가 윈도우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유명한 곳인데 그 윈도우의 창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프라하 성이고요. 프라하 성이 언덕백이 이렇게 올라가면 걸을만 하거든요. 그렇게 힘든 곳은 아니니까 꼭 가보시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칼을 다리를 건너서 여러분 가시면 정말 아름다운 성을 보실 건데, 그 성 안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3층짜리 건물이 있죠. 여기 2층입니다. 그 창문 투척 사건이 일어난 곳이. 그래서 이제 쌤이 한번 가봤는데 그때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역시 떨어져도 죽지는 않겠더라고요. 이 사절들이 안 죽었습니다. 어쨌건 왕으로서는 자기가 보낸 자기의 대리인을 이 귀족들이, 보헤미아 귀족들이 집단으로 몰려들어와서 던져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교도들을 탄압하는 군대를 보내서 이제 여기를 진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신성 로마 제국 내에는 갈등이 일어났고, 이건 뭐냐, 카톨릭과 신교의 대립이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전쟁은 당연히 구교도가 신교도를 완전히 이제 깔아뭉개면서 구교도의 승리로 갑니다. 그래서 1620년 전쟁에서는 카톨릭 세력이 승리를 했고요. 페르디난트 2세는 보헤미아 반란을 완전히 진압해서
그 지역을 국교화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5만 명이나 되는 신교도들이 이 지역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이 순간만 하더라도 완전히 신교도는 이제 그 오스트리아 지역, 특히 보헤미아 지역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교파에 큰 이제 타격이 온 겁니다. 자, 이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나면 30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자, 이제 누군가 그 다음이 시작이 되겠죠. 자, 1626년에, 자, 이 전쟁이 20년, 그러니까 1616년에 시작, 1618년이죠. 1618년에 시작이 돼서 1620년쯤에 거의 이제 국교의 승리로 끝날 뻔 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26년에 덴마크는 루터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루터교의 크리스티안 4세가 신교파니까 이제 서력을 하기 위해서 군사 개입을 하는데, 이때 신교도 국가들이 다 이쪽 지역을 덴마크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신교도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러 내려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신교도들을 돕겠다 이런 기치를 이제 빼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실 실패합니다. 덴마크는. 그래서 이제 결국 또 이제 구교도가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구교도인 페르디난트 2세는 신교도가 획득한 재산까지도 국가가 모두 압수한다는 칙령을 1629년에 이렇게 내리면서 이 전쟁이 더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신교도들은 이제 계속 지고 있고 한 데 대한 불만이 있는 데다가 구교가 이제 너무 확대를 하는 거죠. 구교의 힘을. 자, 드디어 1630년에 또 한 번 신교도들이 저항을 하는데, 이번에는 스웨덴 국가들입니다.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라는 왕이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리셜리에 기억나시죠?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예요. 그래서 카톨릭 국가는 당연히 구교를 지원해야 되는데 왜 신교를 지원할까요? 리셜리에가 뭐라고요? 국익이 더 우선이죠. 종교보다. 그래서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보다 위에 서기 위해서 결국 합스부르크를 물리치기 위해서 결국은 프랑스가 신교도들을 지원한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630년에는 일단 돈을 대주는 좀 자원을 해주는 비공식적 지원이었다가 1635년부터 프랑스는 완전히 신교편에서 공식 전쟁에 개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쟁이 되니까 1640년까지는 그래도 구교가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자, 그러나 프랑스와 스웨덴의 협공에 의해서 계속된 전쟁 속에서 40년 이후부터는 전세가 역전이 돼서 이제 신교편으로 전세가 돌아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1644년부터 평화회담이 진행이 됐고 1648년에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의 결과는요, 신교가 승리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1648년 10월에 양측이 모여서 베스트팔렌이라는 곳에 모여서 강화조약을 맺는데 우리가 이걸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구스타프 아돌프 어느 나라 왕? 스웨덴 왕이 덴마크 왕에 이어서 신교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한 번 전쟁에 뛰어들었고, 이 전쟁은 많은 신교 국가들이 지원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래프 하나 볼까요? 30년 전쟁 동안 각 국가의 개입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검정색은 구교 측이고요. 회색은 구교 측이나 직접 개입은 안 하고 간접 개입을 한 것이고, 붉은색은 신교 측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 중에 좀 연한 분홍색은 역시 신교 측으로 간접 개입을 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저기 보면 프랑스 중간에 밑에 보이십니까? 중간쯤에 보면 프랑스가 있는데요. 프랑스가 1618년 조금 지나서 한 1620년 정도까지는 회색빛으로 돼 있죠. 구교의 아주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 1628년부터는 아예 신교 측으로 잠시 아주 세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지원만 했다가 나중에 1635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신교편에서 전쟁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이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스트팔렌 조약은 드디어 이제 1648년에 10월 달에 이제 양측이 구교 신교 모여서 화해를 한 것인데 이 화해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신교의 승리입니다. 자, 전쟁은 신교의 승리로 끝났고, 자, 신교가 이겼으니까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신교도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칼뱅파입니다.
우리가 루터파는 이미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에서 공식적 인정을 한번 받았는데요. 칼뱅주의는 한 번도 공식적 인정을 받은 적이 없어서 이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 스위스와 네덜란드도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상태잖아요. 이것도 국제회의에서 공식 인정받는데 이 회의에서 인정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됐느냐? 전쟁의 주요한 전장터였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30년간이나 길게 전쟁을 했으니까 완전히 이제 토지가 몹쓰게 돼갖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 독일이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이것을 꼽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도 엄청 죽습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에 3분의 1에서 40%까지도 잡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인구가 격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이 지역에서 나왔던 그림들을 보면 여러분 네덜란드하고 같은 시기의 그림을 보면요. 17세기 독일 지역의 그림은 굉장히 음침하고 회색 빛깔, 검은색 빛깔, 뭐 죽음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 이게 이제 이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오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자, 전쟁에서 진 측은 당연히 쇠락을 하겠죠. 카톨릭 측이 거의 다 졌죠. 오스트리아, 스페인 다 카톨릭인데 다 이제 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전국들이 승리를 했으니까 이쪽이 강력해지는데 스웨덴이 영토를 많이 얻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강력한 국가로 부상을 하기 시작하고요. 누구보다 가장 큰 수혜자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부르봉이 굉장히 많은 영토적 보상을 얻어가지고 유럽 최강의 국가로 등장하는 것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일입니다. 당연히 거꾸로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 지역의 맹주였던 오스트리아의 힘이 한풀 꺾입니다. 뭐 망했다 이건 아니고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크게 약화된 것도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국제 질서는 이후에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항쟁 속에서 프랑스는 라이징 올라가고 이제 합스부르크는 디크라이닝 하는 시점이 요 시기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30년 전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